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돈을 어쩌다가 벌고 어쩌다가 잃고 벌고 잃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은 주식 투자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50대 이상의 연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노후 자산이 증식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불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하시면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어쩔 땐 돈 벌었다가 어쩔 땐 돈 잃고, 장 좋을 때는 돈 벌고 장 나쁠 때는 돈을 잃고 좀 이러고 계시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투자 이 철학과 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세장,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여기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게 된다면은 자산 증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일단은 지수 조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수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자,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그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만요. 요점 좀 크게 좀 키우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합지수가 약간 좀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고, 뭐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환율 효과 뭐 이런 거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떨어졌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도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다시 떨어지고. 실제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여요. 이 경제 성장률이 가는 것만큼 일직선으로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항상 이런 등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악재가 부각이 되고 또 호재가 부각이 되기도 그러겠죠. 가끔 보면은 악재하고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지수 등락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지수 등락에서 부각되는 악재, 이걸 뭐 깊이 막 현미경으로 막 쳐다보면서까지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분석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 지수 조정은 지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코스피 월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뢰밭 같지 않나요? 이 지뢰밭 같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서 자산 증식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지뢰밭 속에서. 굳이 이렇게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쪽에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이게 평소에 종합지수입니다. 이때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지수 하락은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그쵸? 이쯤 되면은 이거 자연현상 아닙니까? 저는 지수 하락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을 지금 샀지만 올해 안에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가정해 둡니다. 이것을 생각하기도 싫어 이러신 분들 안 돼요. 그 불편한 상황은 반드시 온다라는 가정하에 접근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년 장마철이 나오잖아요. 그 찝찝하고 습기 찬 그 장마철은 항상 오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하죠? 집안에 우산을 구비하잖아요. 아침 출근할 때 비 쫄딱 맞고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산이 있으니까. 그쵸? 그 불편한 장마철을 우리는 굳이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소나기가 올 것을 항상 가정하에 우산을 준비하죠. 두 번째, 겨울이란 추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공포에 떠나요? 아니죠. 옷장에다가 겨울옷을 준비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어떤 준비처럼 지수 하락은 항상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샀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현금. 자, 어떤 종목을 샀느냐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현금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10원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종목을 다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매 중독에 빠지신 분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은 현금을 준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앞으로 이 지수 하락은 평생 반복이 돼요. 진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수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려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넘어갈게요. 이게 참 반복되는 문제인데 올라갈 땐 돈을 벌어요. 근데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모두 반납하죠. 수익을 반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잃죠. 실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요. 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수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아니 지수 등락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 야 여기서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수가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면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야 참 좋네. 근데 그게 안 돼요. 해보셨죠? 안 되죠. 왜냐면은 지수가 하락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언론사에 이제 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요. 이때 이 바닥이 아니라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사요, 이때. 이때 정작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 사요. 그러다가 언제 사느냐? 올라가네. 내가 그동안 잘 참았는데 올라가네. 못 참고 여기서 사죠. 고점에서 사가지고 조금 올라갔을 때 만끽하다가 지수가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 아니야 반등하겠지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여기서 손절하죠. 오히려 상승장에서 개인들이 몰려요. 사실. 그리고 하락장에 사야 될 장에서 매도가 나오고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고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야 될 하락장에서 오히려 펀드 환매가 나오고 팔아야 될 곳에서 갑자기 개인들이 뭉칫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자, 여러분. 지수 등락을 맞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번 이거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역시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예, 타이밍의 예술 맞습니다. 근데 왜 뒤에 예술이 붙었을까요? 못 맞히니까. 당연히 지수를 맞추면 그런 격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못 맞추니까 그런 경험이 나옵니다. 맞추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존 리시라는 분이 방송에 나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건 못 맞춘다. 신이 아닌 이상. 그건 신이나 맞추지 우리 같은 지상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수를 제가 맞추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맞추려면요 평생 다 맞춰야 돼요. 한 번도 틀림없이. 만약에 3번 연속으로 많이 맞췄다고 쳐요. 그러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에 못 맞추잖아요. 벌었던 돈을 대부분 잃게 돼요. 이게. 그리고 지수는 확률 싸움이에요, 사실. 이게 동전 앞뒤면 결국 50%의 확률이고요. 주사위 100만 번 굴려보세요. 확률은 6분의 1로 회귀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돼요. 그래서 투자의 명인들 한번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인 이 경제학자죠. 김한진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합지수를 잘 맞추는 분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분은 이제 TV에 많이 출연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본인은 지수를 한 30% 정도 확률로 맞춘대요. 그 정도 맞추니까 TV 출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수를 절반을 맞추잖아요. 전설이 될 정도로 지수는 못 맞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럴 때 경제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지수가 왜 올랐지? 해석은 가능한데 앞으로 그럼 지수 어떻게 될 것이냐? 못 맞춘다는 얘기죠. 지수는 너무 복합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게. 다른 분 얘기 들어볼까요? 워렌 버핏 그랬어요. 일주일 뒤 주가 못 맞춘다. 피터 린치. 지수 조정이 일어날 때는 이제 악재죠. 악재는 친절하게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강도처럼 쳐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 이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조차도 지수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냥 약세장이 일어나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더 살까? 이 정도지. 지수 약세장이 예상돼서 주가를 미리 팔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쵸? 그런 뉴스는 본 적 없으시죠? 메리츠 투자운용의 존 리시도 그래요. 주가 하락, 주식 하락을 맞추는 것은 도박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도박.
좀 심하게 얘기한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투자의 대가들, 명인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요. 솔직히 저도 한 23년 차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수는 도저히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볼 때 뭐 시황 분석을 하면은 지수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시황 분석은 이미 시장의 막장 정보입니다. 그게 무슨 게 시황 분석이에요, 그게.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수를 못 맞추기 때문에 약세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약세장은 우리가 비를 어떻게 피합니까? 물론 이제 비가 내릴 때 우산 쓰고 있지만 그래도 비는 맞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장마철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요? 장마철은 계절마다 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오잖아요. 아침, 저녁 항상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연현상인 지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면은 모를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약세장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돈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돈을 못 벌겠네요. 3대 슈퍼 개미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옛날에 이제 취재 활동을 할 때 지수 하락할 때 도저히 제가 좀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뉴스에 보면 이제 슈퍼 개미들이 계속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가가지고 주식농부 이제 박영욱 씨, 이분이 이제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2천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주가가 지금 지수 하락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땐 그랬어요. 21선을 하향 돌파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안 파세요? 그랬더니, 주가가 떨어진다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파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분은, 아니, 주가가 떨어진다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 이걸 판다고? 이걸 팔면 뭐 사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었어요. 1등급 팔면은 뭘 사야 됩니까? 그때 저 정말로 창피했어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기조에서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단군 일의 최고의 투자자잖아요. 7천만 원이고 2천억을 벌었으면 지금까지 최고였습니다. 이걸 지금 전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전에 내려가서 만난 이제 김봉수 교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러니까 지분 공시라는 종목이 있어요. 5% 이상 지분 공시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근데 그 종목을 제가 예를 들면서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물었더니 이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마치 약세장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나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자기 종목은 죄가 없대요. 죄가 없는데 지수 하락 때문에 그냥 도매급으로 얻어 걸려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마음껏 더 샀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지수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은 4억 7천만 원 가지고 7년 만에 500억을 버신 분이에요. 지금은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FNF를 많이 보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손명환 씨를 만났습니다. 이분도 한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1,000억 정도를 벌었어요. 저한테는 한 900 몇십억 벌었다고 하는데 5% 지분 공시를 제외한 종목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1,000억까지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주가 떨어진데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까짓 거 더 사죠, 이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현금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가 하락이 되면 손절이거나 공포를 젓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더 사요. 지수 하락이 마치 자기는 예상했다는 듯이
박영옥, 손명환, 김목수. 네, 이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3대 슈퍼 개미들입니다. 역대급 봤을 때요. 이분은 약세장을 받아들였어요.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마치 제 생각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오히려 약세장에서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약세장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싸게 샀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지수를 맞히는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신의 은총을 받으셔가지고 평생 지수 등락을 맞힐 수 있는 분들은 제외. 근데 저같이 보통 사람, 천상계가 아닌 지상계에 있는 보통 사람들, 운전할 때 길도 잘 잃어버리고 내비도 잘 못 보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요, 약세장을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약세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이게 뭐다? 약세장 이후에 약세장의 주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주가 반등이 가능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언제 산다? 평생. 평생 종목을 고를 때는요, 반드시 약세장이 앞으로 올 테니 약세장이 와서 주가가 비록 하락하더라도 내가 그냥 기다리거나 혹은 비중 확대를 할 만한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투자 철학의 이것이 1순위입니다. 저는 사실 주식 추천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이제 투자를 합니다.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오직 그거예요. 내가 주식을 추천하거나 주식을 살 때 올해 안에 약세장이 올 거다. 그럴 때 그것에 이길 수 있는 종목,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비중 확대하거나. 최근 제가 여러 종목을 추천한 적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수 약세장을 맞으니까 여지없이 그런 종목들도 주가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약세장이 올 거를 감안해서 약세장 이후에 지수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에 걸맞게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목을 사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가 반등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평생 이런 종목만 저는 사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조건 오른 종목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든지 어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수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노림수를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보통 살 때는 무조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모두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싸야 돼요. 저평가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내년도 실적도 좋아진다는 보장이 나와야 돼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시장의 심리가 있냐면은, 이미 실적 좋아진 거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지금 주가는 떨어졌고,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향후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이 되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저는 이제 TV를 보거나 그러면은 좀 한심해요. 뭐가 한심하냐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는 방송을 좀 많이 합니다. 이 투자관에 있어서, 투자 철학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앞단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뒤로 다 싹 빼고 지금 지수 하락이 왜 됐냐 그러면서 현미경을 그걸 막 내다봐요. 다 시잘데기 없는 그 내용으로. 근데 이해는 돼요. 방송이나 뉴스나 어차피 컨텐츠를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 방송에 나오면은 1년 내내, 10년 내내 똑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방송이 그래서는 안 팔리잖아요. 시청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가 뭐 때문에 떨어졌네, 저것 때문에 떨어졌네, 그럼 그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저런 거고, 저런 거에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니, 저것 때문에 지수가 오르느니, 그러면서 호재하고 악재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죠.
맨날 그러니까 시황 분석만 하는 겁니다. 시황 분석. 맞추지 못하는 시황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황 분석 잘하면 지수 떨어진 거 약세장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종목을 들고 시황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엉터리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냥 손절이죠.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요, 시황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약세장을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을 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이제 EPS 성장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에 일단 투자를 하는데, 자, 이런 성장률 대비 PR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된 거, 이게 저평가라는 거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1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평균 EPS 성장률, EPS 성장, 주당 순이익입니다. EPS라는 것은 모든 증권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목마다. 재무제표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EPS 성장률을 구하셔가지고요, 그 성장률하고 PER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PER이 성장률 대비 더 싸다? 그럼 저평가입니다. 적정 주가라는 것은 EPS 성장률이 20이다. 그럼 PER이 20이 돼야지만 보통 적정 주가예요. 근데 그거보다 싸다? 그럼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일 때 보통 삽니다. 자, 성장하는 기업을 저평가일 때 사는데 올해 성장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한다. 이런 경우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돼요. 즉,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소위 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수 하락, 자, 이때 샀는데 지수가 하락됐어요. 자, 그럼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여기서 샀어요. 근데 지수 하락을 맞으면요, 이런 종목도 떨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지니까 저도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다 떨어져요. 왜냐면은 그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다 저와 같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묻지마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차트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 실적 안 보고 어쩌다 뭐 들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주식을 그러다가 지수 떨어지면 겁나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아무리 실적 좋고 저평가되는 종목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실적 좋고 싸게 샀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 소위 예를 든다면 50% 세일가인데 이걸 팔겠습니까? 더 떨어지면 폭탄 세일인데 이걸 파시겠습니까? 바로 슈퍼리치들이 이걸 노렸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좋은 기업을 왜 파냐? 죄 없이 하락했다. 실적 좋고 싼 종목을 샀는데 주가가 더 떨어졌다? 밑에서 마음껏 샀다.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명아 씨. 그까짓 거 더 사죠? 그게 뭐 대수라고. 노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실적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샀으니 나중에 이 기업 가치에 근접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때는 저가 매수에 의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즉 약세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종목을 제가 비교해서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 2013년도부터 제가 실천을 하면서 목격을 해왔던 거예요. 실적이 별로고 좀 비싼 종목,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종목은 실적이 좋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자, 주가가 같은 이게 점선으로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지수 하락, 조정이 나왔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데, 왼쪽에 있는 종목은요, 실적도 별로고 좀 비싸다. 주가 하락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종목은요, 주가 하락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요. 떨어지긴 떨어진다.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왜냐? 저같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요. 일부 파는 사람이 있는데 안 팝니다. 실적 좋고 저평가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은요,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좀 비싸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고 실적도 별로라는 걸 느끼니까 겁을 내서 와장창 팔아요. 자, 이러고 나서 지수가 언제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언젠가는 지수 그 하락을 멈추게 되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진 만큼 회복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멈춰요. 왜? 처음부터 여기가 제자리였어요. 원래 주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수급, 이상한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뭐 섞여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됐던 거죠. 이게 원래 제 자리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원래 이 종목은 주가가 올랐어야 될 종목인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가 회복을 넘어서 상승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안 그래도 싼 기업이 헐값이 되잖아요. 헐값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시장에서 재평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입소문까지 나요. 떨어지지 말아야 될 종목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역사적 저평가다. 이런 키워드들이 시장에 돌아다녀요. 갑자기 매수가 확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왜? 여기가 제자리였으니까. 원래 갔어야 될 종목이 지수 조정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실제 기업 가치에 근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매년마다 목격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약세장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신이 아니라 뭐 본인이 뭐 잘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세장 오면은 그냥 두들겨 맞으세요. 현금 보유하시고 두 번째 이런 종목을 처음부터 애초부터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만 들고 가셔야 됩니다. 겁낼 이유가 없어요. 이게 슈퍼개미들이 그래서 슈퍼개미들이 아까 앞단에서 이러한 거 매년 반복되는 여기서 슈퍼개미들이 나왔어요. 이게 매년 돈을 벌어요. 매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산 증식이 목표거든요. 어쩔 때 돈 와장창 벌었다가 잃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차트 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그렇지만은 제일 먼저 입문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 이런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만약에 주식이라는 영화가 있다라고 쳐요. 거기서 출연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개인 투자자로 출연한 사람은 그냥 총 맞고 죽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깔려 있는 것들이 모두 개인 투자자들한테 삥 뜯으려고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보통 다들 뭐 언론사는 그냥 뉴스 팔아먹으려고 그 용도로 쓰는 거고요. 왜냐면 개인들이 그 신문을 돈 주고 구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는 다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기업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좀 유리한 기사를 쓰고 뭐 기업들이 뭐 유상증자한다 뭐 한다고 뭐 이상한 뭐 보도자료 같은 거 뭐 주면은 막 그거 받아 써가지고 개인들한테 그 좋지 않은 신호를 좀 주는 경우가 좀 많고요. 증권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저도 뭐 증권방송에 출연합니다만은 거기서 잘못된 자꾸 신호를 줘요. 이게 자꾸 무슨 점쟁이처럼 거기 무슨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이 전문가가 아니라 무슨 무속인 같아요. 무속인. 지수를 맞추려고 하고 뭔가 자꾸 맞추는 게임으로 가요. 이게 무속인이잖아요. 점쟁이처럼. 그 뉴스 짜집기 했던 거 해가지고 방송 나가지고 똑같이 떠들고 있고 이미 다 끝난 건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고 다 떨어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럼 앞장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갖고 그냥 뚫린 입이라고 얘기는 할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이제 자꾸 맞추는 게임으로 간단 말이죠. 주식을 처음부터 아예 대비를 한 게 아니라. 자, 차트 보시는 분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런 분들은요 실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단에서 이거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사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아예 차트 보고 수급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실적도 모르고 싼지 비싼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실적을 모르시는 분들은 싼지 비싼지도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수 하락을 매년 만나게 되고 매 분기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계속 만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손절이잖아요. 손절은 전략이 아니에요. 손절은 실패예요. 손절이 마치 전략인 양 손절 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천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 말에 다 속았어요. 손절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실적도 모르고 저평가인지조차도 모르고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도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패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평생 자산을 증식을 못할 거예요. 저도 제가 무슨 뭐 선생님처럼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민망한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옛날에 주식 투자를 못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루 왼종일 그 회사에서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난해 장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지난해 돈 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돈 벌기 쉬웠을까요? 그럼 제가 제 수익률을 일단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익률을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믿으시니까 제가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 한국경제TV 쪽에서 이제 홈페이지고 여기에 수익률을 제가 기재한 것은 저희 회원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종목 추천을 받으셨던 회원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 되면 이제 문자가 갑니다. SMS 문자가 가요. 그래서 문자가 가고 또 매도할 때도 문자가 가요. 왜냐하면 이제 힌트 계좌라고 모의 투자 계좌를 제가 운영을 해요. 왜냐면은 수익률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종목을 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가 가면서 얼마에 어느 정도 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회원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실 여부를 좀 서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론이 과연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투자법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수익률에 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법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노출하면서 더 좋은 투자법이 있는지 뭐 그것들을 연구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익률을 제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최근에 장 안 좋았잖아요. 저 약세장. 자, 보세요. 올해 이제 1월달, 1월달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거 2021년도 1월달서부터 장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쵸?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한 게 최근에 모두 투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별도 실적이 뭐 7억 이상이 안 되면 4분기 그럼 관리 종목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일단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CJ 프레시오하고 LIG 넥슨 수익률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CJ 프레시오를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차트 좀 갖고 올게요. 이 종목이 2만원대에 샀어요. 2만원대에 샀다면은 2만300원에 샀는데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2만300원 여기서 요 정도에 샀어요. 그리고 이 가격을 이제 이 정도 가격에 이제 팔았는데 4만원대 맞죠? 38,000원에 팔았네. 38,400원 38,000원 요 가격에 팔았는데, 자, 보세요. 잘 가다가 떨어졌어요. 자, 이 가격에서 손절하지 않는 이유. 손절이 아니고 매도하지 않는 이유? 실적 대비 저평가니까.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시. 또 하나. CJ,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45,400원에 샀네요. 45,400원에. 자, 이 정도에서 샀어요. 떨어지고. 이거 보세요.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질 때, 약세장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격에 샀다는 얘기죠. 근데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주가 떨어지는데 안 팔았죠. 왜? 안 그래도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손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해 2021년도 볼까요? 좀 크게 키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수 하락일 때 다 떨어졌어요. 지수 하락인데 무슨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수 하락하게 되면 다 떨어져요, 그냥. 뭐 특별한 그걸 지수 하락하는데도 그 당시 굉장한 이슈가 있을 때는 안 떨어지겠지만은 제 종목 다 떨어졌습니다, 주가. 그런데 안 팔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바겐세일인데요. 더 사거나.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2021년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장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종목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통찰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랑할 바가 전혀 아니고 이건 실천의 문제입니다. 실천의 문제예요. 다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고, 근데 그 신념도 제가 혼자서 독학으로 한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아까 그 슈퍼 개미들 있잖아요. 그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저도 배워서 저도 그냥 똑같이 따라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대신 그분들의 철학을 함께 공유해야지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따라쟁이들도 그 정도의 철학은 갖고 있어야지 이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소위 따라하십시오. 이 종목들 모두 기업 가치 대비, 실적 대비 싸게 사서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안 팔고 계속 보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싸게 샀으니까 상승 적중률 92%. 이게 이제 플러스에 매도했던 비율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난 건 두 종목밖에 없고요. 보합은 하나. 평균 수익률은 58%. 수익률이야. 적중률이 좋으면 수익률을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처음부터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 이 실적이 이미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기업을 싸게 산다. 즉,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았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여야 되고요. 내년도 실적도 증가할 만한 기업. 이런 기업들로만 골라서 포트에 담으시고 적정 주가를 계산한 뒤에 적정 주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이걸 못 이겨요. 이걸 이기는 투자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는 투자하는데 이걸 누가 이겨요? 이래서 꾸준히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고, 저 역시도 지난해 저는 이제 종목을 추천하는 걸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처음부터 지수가 조정이 일어날 것을 다 가정하에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적정 주가 어떻게 계산하고, 실적은 전년 대비 어떻게 올라가는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자,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방향성을 일단 가져가신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철학과 그 방향성이 있죠. 그것을 갖고 있으면요. 그다음부터 내가 봐야 될 책, 내가 검색해야 될 키워드,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차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 당장 벗어나십시오. 이걸 벗어나시게 된다면은 다른 걸 자꾸 보시게 될 거예요. 실적을 보시게 되겠고, 저평가? 저평가가 뭐지? 저평가는 계산을 어떻게 하지? 관심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법? 저도 공부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이 앞단에 이것들이 해결되면요. 나머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본인이 발굴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나오는 떠도는 얘기들을 그 중에서 필터링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냥 시장에서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다 좋은 걸로 다 포트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는데 아니요. 선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매일 증권 추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좋다는 거 그거 다 묻지마 투자죠. 본인이 거기서 필터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이건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매년 비는 옵니다. 매년 겨울은 와요.
매년 약세장은 옵니다. 아니, 매년 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약세장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타이밍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은 지수를 이기는 종목, 그 종목을 평생 실천을 할 것이냐,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적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지수 앞으로 평생 맞추는 전략을 갈 것이지, 아니면은 저처럼 지수 맞힐 능력은 없어, 난 천재도 아니고 난 신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래서 지수 약세장에 오는 거 그냥 두들겨 맞고 대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처음부터 투자를 할 거야. 자,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선택 안 하시면 안 돼요. 전 후자를 선택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단군 이래 최고의 주식 투자 성공자 슈퍼 개미들이 모두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투자에 가장 성공한 워렌 버핏도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분도 시황을 못 봐요. 맞추질 못하니까 시황을 못 보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는 종목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이런 배경하에 된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